그러면은 고조선에서 처음에 우리 처음 국가니까 이 나라에 그 신화가 있겠지. 무슨 신화를 시작했죠? 단군 신화. 고조선은 어떤 문화에서 어떤 문화까지 걸쳐 있냐? 처음에 청동 문화에서 청동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청동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철기죠. 철기 시대까지 걸쳐 있어요. 고조선에서는 특히 살펴본 춤은 없었어요. 고조선의 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살펴본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이때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들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어느 나라가 세워졌지? 그렇지, 고구려지. 고구려. 근데 이때 고구려 말고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어느 나라들이 있었죠? 그렇지. 옥저, 동해, 그렇지. 사만 전에 또 부여도 있고, 그리고 사만이 있었죠. 사만은 뭘 사만이라고 하죠? 그렇지. 마한, 진안, 변안을 사만이라고 했죠. 이때는 집단적인 의식무를 했잖아요. 고구려의 의식무, 집단 행사무, 뭐가 있었죠? 고구려요? 응. 고구려의 동맹. 동맹이었나? 동맹. 몇 월에 열렸죠? 10월이지. 보통 이 행사들은 추수할 때 하늘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6월은 아니겠지. 그리고 또 옥저에는 있었어 없었어요? 옥저? 선생님 안 살펴봤는데. 그리고 동해는 뭐가 있었어요? 무천. 몇 월이야? 10월이지. 그 다음에 부여는? 영고였죠. 영고는 몇 월에 열렸어요? 12월. 12월에 열렸지. 그리고 요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거를 살펴봤지? 마한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5월제와 10월제가 있었다. 요거는 이름은 다르지만은 내용이 하늘에 감사하고 집단적으로 신을 섬기는 마을 전체 행사였기 때문에 모두 같은 성격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나가고 삼국시대가 열려요. 고구려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지.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또 잠시 있다가 신라로 흡수가 되죠. 그러면 일단 삼국시대에서 제일 처음에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자료와 어떤 자료로 나눠서 살펴봤죠? 그렇지. 고분벽화와 벽화들이 있었고,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문헌 기록이 있었어요. 고분벽화 보면은 고구려 무용총도 있었고, 팔청리 산악도도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모르겠어? 그렇지. 백희 기약도가 있었잖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무용총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역할을 좀 구분을 했죠. 그렇죠. 악사와 무자를 그 문헌의 기록에 따라서 살펴보니까 악사와 무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무용총에서. 그 다음에 팔천리 상악도는 주로 어떤 것들이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막 이 장대를 다리에 꽂고 걸어가는 그림. 그리고 또
백희기약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백희들이 나와 있는 거고, 팔청리 산악도는 뭐 공하고 칼하고 번갈아 던지는 거. 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죠. 자피들이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었죠. 그 다음에 백기기약도는 여러 가지 자피, 다시 말하면 백희, 그리고 춤 등등 생활상까지 모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백희기약도에 보면은 춤추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사냥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산책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뭐였어요? 이 백희기약도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고비인들이 있었지. 일명 코가 높은 고비인들이 있었다. 이 등장 인물 중에서 상당수의 고비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거를 보면은 이미 고구려 시대에 이렇게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마을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헌 기록에 보면은 춤이 한 3가지 이름이 나와요. 춤에 대해서. 어떤 무용에 대해서 나오죠? 응? 백희에 대해서? 그렇지. 호선무 나오고, 뭐 지서무 나오고, 뭐 고구려무 나오고, 이런 문헌 기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춤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이 3가지 중에서? 호선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아까 선생님 이름 또 까먹었다. 이름 뭐였지? 응, 혜리가 설명한 것처럼 그게 이제 그 논문에서 본 거죠. 이종수 선생님 논문이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강국의 호선무와 고구려의 호선무가 다르냐 같으냐가 지금 이제 새로이 이제 주장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역사는 이거다라고 지금 딱 단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에 와서도 그 학설을 뒤집는 연구들이 막 있거든요. 이게 잘못 표기된 거냐 아니면 진짜로 맞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호선무도 그런 거죠. 전에 중국 무용사 할 때 나왔던 호선무 할 때는 강국의 호선무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원을 따져보니까 고구려의 호선이 먼저였어요? 강국의 호선이 먼저였어요? 고구려의 호선이 먼저인 거예요. 여기에 그 중국에 보면 고려기가 있죠. 7부기, 9부기, 10부기를 보면 고려기가 있는데 고려기가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고려기의 구체적인 종목이 바로 호선무였어요. 그리고 강국의 어떤 처자가 와서 춤을 추는데 뺑글뺑글 도는 모습이 마치 호선무를 추는 것 같다 해서 그 사람을 호선녀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구려 고유의 춤이다 라는 것과 양탄자가 아니고 어디에서 추었다? 공 위에서 추었다. 근데 문제는 공 위에서 돌면서 어떻게 춤을 추었을 것이냐,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인 거예요. 이게 풀려야지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살펴보니까 예전 그 그림이라든지 문헌에 묘사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들이 많아요. 예전에 환술에 대해서 설명한 문헌 자료들도 봤죠. 믿을 수 없는 설명들이 많지. 분신술, 그리고 도환검, 뭐 칼을 던져서 입으로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여러 가지 그 과장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면 그런 과장된 표현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자가 되지 않아, 그 오기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대별로 봤을 때 이것은 공유에서 추는 고구려의 고유 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림을 보니까 악기들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어떤 악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렇지. 요거 또? 다마루가 요거의 전신이고, 인도에서 온, 천축에서 온.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비파, 비파가 있었고, 공호가 있었고, 공호 어떤 악기인지 보여줬지? 그 다음에 횡적이 있었고, 횡적은 뭐라 그랬어요? 관악기, 피리. 그렇지. 이렇게 가로로 보는 피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렇지, 대각. 대각은 어떤 악기예요? 나팔은 나팔인데 쌍나팔. 그냥 나팔 하나는 각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완함이 있었지. 완함. 요런 악기들이 벽화를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금. 금 있죠. 검은고가 되는 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구려 고유의 악기뿐만 아니고 요거 뭐? 다마루, 천축? 요거 고구려의 악기가 요거고 요게 아까 어떤 학생이 다마루라고 해서 인도의 다마루라는 악기가 요거의 전신이 되는 거죠. 예, 예. 다마루에서 요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에 어디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처음부터 이걸 없는 데서 딱 만든 게 아니고 인도의 다마루라는 악기를 보거나 혹은 이것이 흘러와서 요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천축은 그 당시 지금의 인도잖아요. 그 당시의 이름이 천축이었고 요런 악기들을 보면은 고유의 악기뿐만 아니고 고구려에 이미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중국 이런 악기들이 와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고구려 이제 끝났고 백제에 대해 살펴봤지. 백제는 문제가 삼국 중에서 이제 고구려처럼 대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국가도 아니고 통일을 한 국가도 아니고 해서 자료가 좀 빈곤해요. 근데 백제의 문화가 어디에 많이 전파돼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백제의 자료를 오히려 일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백제의 역할은 일단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또 어떤 걸 전파했어요? 그렇지. 기약물을 전파했는데 누가? 미마지. 어디에서 이 기약물을 배웠어요? 그렇죠. 오나라. 오나라는 중국의 남부지방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기약물을 배우다가 일본에서 전파를 했다고 일본의 무던 자료를 보면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오나라? 중국의 남부지방을 얘기해요. 전에 지난 시간에 오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잖아요. 중국에 오나라가 모두 몇 번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잖아. 여러 번 있었어요. 오나라가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시기가 다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았어요. 오나라가 뭐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중국 남부 지역을 오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배워서 일본에 전파했다라는 한 줄이 일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뭐 어느 나라에서 누구한테 배웠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그 기록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약무가 전하지 않는데 일본의 기약무가 전하고 있죠. 근데 이 기약무의 기록이 어느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은 기약의 서기가 아닌데 인물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 가면은 아직도 그대로 전승이 되고 보존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전하진 않지만 탈춤의 그 요소가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탈춤의 요소가 내용적인 요소가 남아 있고 일본은 문헌이 남아 있어요. 모르겠어? 교훈초의
기항모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교훈초에 보면은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해? 기항모에서? 처음에 사자를 끌고 누가 등장을 해? 자료를 봐봐. 시시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 중에서 고코라고 있죠. 고코. 고코는 누구라 그랬어요? 부채를 들고 등장을 하는데 고코는 그렇지 오나라의 왕이지. 오나라의 왕이고 이 고코는 우리나라 탈춤으로 따지면은 어떤 인물과 비유할 수 있는 비유할 수 있어요? 아닌데? 고코. 그렇지 연잎이지. 아이고. 연잎은 도가 높은 고승이에요. 도가 높아서 눈에 비추면은 사람이 다 죽어. 그래서 뭘 들고 나와야 돼? 부채. 둘 다 부채를 들고 나오고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등장한 인물이 가루라. 가루라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렇지. 인도 신화에 나오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새인 인물이고 그래서 새의 형상을 한 가면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곤고, 바라몬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곤고와 바라몬은 신분이 뭐예요? 그렇지 승려지. 근데 이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이 기항모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온 춤인데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에서 승려는 어떤 계급이에요? 그렇지 브라만 계급이죠. 가장 높은 왕보다도 높은 계급이에요. 이렇게 지체 높은 계급인데 이 인물은 어떻게 고상하게 묘사가 돼요? 아니면은 굉장히 해학적으로 묘사가 돼 있죠. 어처구니 없는 막 기저귀를 빨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탈춤의 어떤 인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양반이야? 그렇지. 팔목중, 완보, 그리고 또 관을 쓴 중. 이게 다 이제 팔목중의 종류인데 이 완보는 팔목중 중에서 가장 그 어른 중을 얘기하거든요. 팔목중은 되게 여러 명의 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중이라고도 하고 먹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있는 거예요. 목중 혹은 먹중, 목승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얼굴이 까만 승려인데 다 이제 파괴승들이야. 새 속에 이제 물든 그런 승려들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애사당이라고 있어요. 요 여자를 이제 살려고 이렇게 막 흥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승려이지만은 승려의 최신을 갖추지 않고 희극적으로 묘사되는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들이 있냐? 곤론이 나오죠. 곤론. 네, 남자죠. 고코가 여자고. 나 고조인가? 고조가 여자고. 곤론은 역할이 뭐예요? 그렇지, 고조를 유혹하는 역할이잖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탈춤에 어떤 인물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탈춤의 노장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노장은 그 딱 보면은 나이가 지긋한 이름이죠. 그래서 굉장히 도가 높은 승려인데 그 세속에 내려와서 그 색과 미에 빠져가지고 소무라는 여자들을 이제 데리고 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 골로는 노장, 파괴승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여기 고조가 나오죠. 고조는 오나라의 공주고 이건 별 대비되는 인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리키시가 나오죠. 리키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누구를? 고조를? 고조 여잔데? 지금 매우 헷갈리고 있어. 곤론을 제압하는 거지. 얘가 고조란 여자를 꼬시니까 리키시가 얘를 때려잡지. 때려잡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곤론은 힌두교, 리키시는 불교를 봤을 때 불교가 힌두교를 제압하는 이런 상징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교 수호자는 탈춤의 어떤 인물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발이죠. 소무를 둘이나 노장이 이제 취해가지고 있었어요. 내 여자다 하고 있었더니 취발이가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노장을 그 둘 사이를 막 회방을 놔가지고 결국 소무를 한 명 빼앗아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괴한 중을 방해해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해가지고 불교 수호자로 취바리와 리키시를 같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이코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이코. 어떤 인물이에요? 그렇죠. 늙은 여자죠. 부처님 앞에서 참배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그러고 생자 필멸.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탈춤의 어떤 인물하고 비교했어요? 노장 나왔잖아 이미. 그렇지. 신할아버지. 와 비교가 되고 신할아버지가 미할할미랑 싸우다가 어처구니 없이 미할할머니가 죽거든. 그리고 산서는 장례를 지내려 아들과 딸이 오는데 그 딸이 이제 무당으로 바뀐 다음에 진옥이꽃을 보내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어떤 인물? 그렇지. 그때 설명하고 기억나? 외설적인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잡아당기지. 그렇게 해서 탁 꺾이게 해가지고 얘를 제압을 하는 거야. 그럼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이코 말고 마지막으로 스이코는 어떤 역할이죠? 부처님의 불로장생과 부처님의 도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탈한 무상의 역할이에요. 술이 취한 호인의 형상이죠. 이것은 탈춤의 어떤 인물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샌님. 샌님은 신분이 뭐야? 그렇지, 선비야. 드디어 양반이 나왔어. 양반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양반이에요. 이 사람도 같이 이제 무상을 상징해요. 이렇게 기양무와 지금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양주 별산대 놀이거든요. 양주 별산대 놀이랑 굉장히 합쳐지는 게 많아서 이 기양무의 흔적이 우리나라 탈춤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자, 탈춤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귀신 퇴치. 그 다음에 중국 사신 접대. 그리고 또 그쵸. 신도는 신분이 뭐였어요? 그쵸. 승려인데 굉장히 권력에 물들고 타락한 인물이죠. 그리고 남자를 유혹하는 소무 이런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했죠. 그렇지. 공민왕을 등에 업고 굉장히 폭정을 휘둘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12소국에서 발전을 해서 이 김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변환이 12소국을 연맹체로 합치면서 가야 연맹체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 가야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빼어난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중국, 백제, 일본, 낭랑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활발한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들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서 경제적 기반도 물론이거니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그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이 가야가 낙동강 유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유역이 굉장히 비옥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나라였어요. 근데 왜 망했느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백제 신라가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로 형성을 하는데 가야는 그거에 비해서 계속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소국이 합쳐져서 가야가 됐다고요? 그렇죠. 12개의 소국이.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 같이 그 여러 제후국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니까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하는데 백제는 막 자꾸 가야를 위협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느슨한 연맹체제라는 거는. 왕이 저기를 뭘 하자라고 했을 때 왕의 말을 다 직속 관할에 두면 다 들어야 되는데 제후국들이 서로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안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행동상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을 잘 못해서 결국은 이제 신라에 복속이 되게 돼요. 병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삼국사기에서 가야를 아예 넣지도 않고 잘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일본에서 이제 이 가야를 자기네 나라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한반도를 지배했다라는 게 바로 이 가야를 자기네 국가로 편입시키는 역사 왜곡이에요. 근데 가야는 이 삼국시대에 존재했던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신라에 흡수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유신과 우룩이에요. 김유신은 이 가야의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라로 병합되니까 신라에서도 역시 귀족 계급인 진골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룩은 악사죠. 당시의 궁중 악사인데 가야 가실왕의 누대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가야가 점점 이제 신라로 이제 가실왕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우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룩은 가야국의 궁중 악사인데 가실왕에게 발탁이 되죠. 약 520년경. 약 520년경이면은 우룩이 대체적으로 30대 이렇게 되는 나이예요. 우룩은 정확히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요 정도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앞뒤 봤을 때. 근데 우룩이 한 일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 가야금을 만들었다고 하죠. 가야금의 작곡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삼국사기에 보면은 가야금은 누가 만들었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왕이 만드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가실왕이 만들었다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우룩이 만들었다는 소리지.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고 우룩이 12곡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우룩이 가야금을 만든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 살짝 한 줄이 나와 있어요. 가야금은 가실왕이 중국의 쟁을 본받아 만들었다. 지금 가야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국의 쟁을 본받았다고 나와요. 중국의 쟁이라는 건 중국의 음악 제도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라고 보는 거야? 응? 완전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라는 걸 할 때 100% 창조가 있어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지금 시대는 전혀 있을 수 없지. 심지어 뭐 창조는 죽었다.
창조라는 말처럼 100% 창조라는 건 없어요. 내가 아주 그냥 태초의 원시 시대에도 뭘 본다, 자연을 다 모방하고 어떤 것을 모방해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만들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기억, 움직임 이런 걸 갖고 그게 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야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가야금의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뜻깊어요. 일단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죠. 여기가 이렇게 반원형으로 둥글어요. 요거는 하늘을 상징해요. 지금 얘기했잖아. 누구야? 여기가 이렇게 둥글잖아. 가야금이. 여기가 둥근 거는 둥근 머리는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평평한 아래는 땅을 상징한다. 당시에 천문관은 어땠어? 당시에 천문관 하늘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둥글고 땅이 평평하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떠서 만든 거예요. 지금 지구는 둥글지만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이 12줄 있죠. 12줄은 뭘 상징한대요? 1년 12개월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룩이 12곡을 지었어요. 12곡을 지은 이유는 지금 가야가 12개의 소곡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맞는 곡을 해가지고 12곡을 지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제가 된 거예요. 가실왕이 자신의 뜻을 펴는데 너무나 이게 단합이 잘 안 되는 거야. 12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6세기경이었는데 6세기경에 이제 섬진강 유역에 백제가 자꾸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좀 방비를 하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신진 세력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내 뜻에 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가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느냐? 바로 이 음악을 이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단합을 할 때 음악을 이용해서 이 정치를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백성을 통치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예약 관념이 반영된 게 바로 이 가야금과 가야금 곡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치적 기반이 필요했고 그거를 위해서 우룩한테 가야금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곡을 지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룩이 그렇게 했는데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으니까 못하고 이제 신라에 그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곡을 지었는데 이거는 그 중국도 보면은 7부기, 9부기, 10부기 보면은 이 주변국들의 그 춤, 음악 이거를 와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12곡도 제후국들의 그 주제에 지역명에 맞는 곡을 지은 그런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1년 12개월을 상징하는 거는 이 당시에 여기가 그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는 왕권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실왕이 근데 이 우룩을 비유하던 가실왕이 사망을 해요. 근데 이 가야에는 두 가지 계파가 존재했어요. 한쪽은 친백제파, 한쪽은 신라파. 근데 가실왕은 신라파였어요. 우룩도 그렇고. 근데 가실왕이 죽으니까 우룩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라인이 죽은 거야, 라인이. 그러니까 핍박을 받겠지. 그래서 이제 가장 대의적인 의미는 이 가야금을 지키기 위해서 신라로 망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야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지금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신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가야금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가서 그 음악적 명맥을 이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가야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볼게요.
가야에 그래서 자취는 어디 나와 있냐? 일본과 신라에 남아 있어요. 신라는 계략적인 그 국가의 정보를 좀 보면은 935년까지 한 10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국가가 형성되었거든요. 그렇지만 7세기 중반경에 백제를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정복하면서 이제 차례로 두 나라를 평정하고 통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배울 때 신라 통일이라고 배웠어요? 아니면 뭐 다르게 배웠어요? 통일신라 배웠죠. 왜냐면 이게 계속 그 분분하거든요. 왜냐면 반쪽밖에 통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왜 통일이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그 고구려의 상당 부분은 어떤 나라로 돼요? 어떤 나라로 돼요? 해. 무슨 해? 발해가 되지. 발해가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린 통일신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이때 신라는 이제 법흥왕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했느냐, 골품제를 정비해요. 신라의 신분제로는 골품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골품제는 진골 성골인 귀족 그 왕족과 그 다음에 6두품부터 그 1두품까지 거기에 이제 귀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게 완전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전체 8개 두품으로 합쳐요. 그걸 이제 법흥왕 때 하게 돼요. 그래서 골품제를 정비하고 율령을 정하는 등 왕권 강화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삼국 중에서 이 법흥왕이 불교를 그렇게 들여오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계속 못 들여오다가 가장 늦게 드디어 불교를 공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신라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다. 여왕. 지금 몇 명이야? 3명이 있었네. 3명. 신라에 여왕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온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그렇지. 여자의 힘이 세니까. 여자의 힘이 세니까. 남자보다 힘이 셌을까? 아니면은 그렇지. 여성권의 지위가 높았는데 왜 높았냐면은 성별보다 뭐가 앞섰어? 그렇지. 출신 성분이 앞선 거예요. 남여라기 이것보다 일단 출신 성분이 1위예요. 그래서 진덕여왕,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는 성골이에요. 가장 높은 지위가 성골이죠. 성골은 왕족도 성골과 진골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될 수 있는 출신은 성골만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남자들이 다 죽은 거야. 없어.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여자도 당시에 독자적인 지위를 가졌어요. 유교 사회부터는 여자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거든요. 남편 지위와 똑같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독자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도 가지고 있고 자기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는 남편과 별도로 계속 보장이 돼요. 내가 성골이야. 내가 결혼한 남편은 진골이야. 하지만 내가 신분이 더 높죠. 내 신분은 계속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진골로 이렇게 같이 취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고대 모계 사회적 그런 좀 성격이 남아 있었어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성골일까 진골일까? 낮은 계층. 왜냐하면은 그거는 조선시대 유교랑 똑같지. 왜냐하면은 저기 해야 되니까 그 귀족들의 자기네 그거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신분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성골은 성골끼리 결혼하고 자기네 그 출신 성분끼리 결혼하니까 성골이 나중에 없어지잖아.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혼인으로 하니까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진덕여왕 이후부터는 계속
진골이 끝까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흥왕에 이르러서는 가야에서 이제 망명 우룩을 받아들여요. 우룩을 이제 수용한 게 바로 그 신라의 진흥왕인데 신하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 우룩은 가야에서 망명한 사람이고 우룩이 연주하는 음악은 망한 나라의 음악이다라고 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미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망한 나라의 음악을 듣느냐 이런 것처럼 어디 뭐 이사 갈 때도 뭐 잘된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진흥왕은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우룩의 음악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즐겼고 그 다음에 대악,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악으로까지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룩이 가야에서 만들었던 가야금과 그 음악들은 신라에 계속 그 전승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똑같이 전승이 되진 않고 좀 고쳤어요. 왜냐면은 12곡을 5곡으로 줄였거든요. 12곡이 상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12곡의 소곡이니까 소곡을 상징하니까 그곳은 편곡해서 5곡으로 줄였어요. 주로 지역명을 이름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자기, 보기 이런 거는 지역명이 아니에요. 사자기는 어떤 음악이겠어? 딱 제목 봐봐. 사자춤을 추기 위한 음악일 것이다. 여기에 춤도 췄을 것이다. 우룩이 악사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이때 악사라는 거는 음악만 연주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 똑같은 거잖아.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가무악이 모두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가무악이. 그래서 그 우룩이 전수한 거는 음악뿐만 아니고 노래, 춤 모두 신라의 전수가 돼요. 그 전에 일단 골품제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성골은 일단 가장 높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 여기에 해당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말 안 써요? 어떤 사람 딱 봤는데 너무나 고급스러워. 이 사람 부티나 이 사람은 뼛속까지 뭔가 그 부잣집인 것 같아. 그럴 때 뭐라 그래? 진골이야. 그런 말 안 해? 진국이야 이런 거 말고. 그 사람 진골이야, 성골이야 이런 말 안 해? 좀 써봐. 좀 있어 보여. 이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근데 왜 성골이야라고 하기보단 진골이야라는 말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성골이 중간에 이제 멸종되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진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멸종된 이유로는 좀 이유가 불분명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골 중에서 뭐가 좀 이제 뭘 잘못했다 그러면 진골로 강등을 시켜서 없어졌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골은 신라의 제2신분이고 부모 중 한쪽은 왕종이고 한쪽은 귀족일 때 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진골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성골이 여보세요? 이게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안 나오지. 그래서 제일 최고 그 관직이 뭐냐면은 어디 있어? 최고 관등이 왕 다음에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까먹었어 지금 그거를 뭔지. 아찬이 여기고 하여튼 가장 제1 관직까지 오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두품은
그 육관등이나 아창까지 오를 수 있고 오두품은 십관등이 대나마. 그리고 오두품은 대나마고 사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 오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이 없는 건가?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 이제 거의 구분이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귀족의 그 저긴데 등급인데 이 1두품부터 3두품은 이제 평민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성골이 있을 때까지는 못 된 거죠. 왕이 못 됐다가 성골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그렇지, 진덕여왕이라 했죠. 진덕여왕 다음부터 이제 진골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성골에 남자들이 이제 다 소진이 된 거야. 마지막 두 명은 누구였어? 여자였지. 선덕여왕, 진덕여왕이었잖아요. 이 골품 제도를 한 이유는 뭐였겠어요? 결국 귀족이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이 평민과 귀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경주 출신 귀족이어야지 진골에 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결국 서울, 수도, 경주 지방이 다른 지역의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골품 제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룩을 볼게. 아까 이어서 자, 우룩은 진흥왕 13년에 이제 왕명을 받아서 자신의 제주를 후대에 전수를 하게 돼요. 춤, 음악, 노래 세 가지를 다 각각 전수를 해요. 어디에서? 국원 지방에서. 국원은 지금의 충주거든요. 자, 계고에게는 뭐를 전수했어요? 가야금. 법지에게는 노래, 만덕에게는 춤을 각각 전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떻게 춤이 이루어졌냐, 악가무가 이루어졌냐 보면은 삼국사기 악지에 약간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자, 금, 가, 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춤이 뭐냐, 그 종합 예술이 뭐냐면은 하신열무, 산해무, 상신열무, 소경무, 산해금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요 춤들은 가야금, 노래, 춤이 있는 공연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금하고 춤만 있는 이름도 있어요. 가야금하고 춤만 있는 금무, 종합 연출 춤은 뭐냐? 한기무, 미지무, 대금무예요. 여기서 보면은 각 춤들이 어떤 모양을 했는지는 그림이나 형상이 묘사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금무. 대금무에서 무척은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이죠. 무척이 붉은 옷을, 금척은 푸른 옷을. 금척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야금 연주자는 푸른 옷을 입었다는 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내용이나 구성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일본 후기에 나와 있거든요. 신라 악사는 가야금과 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신라에서 갔던 거 보면은 가야금하고 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춤으로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황창랑이 있어요. 황창랑의 건무는 다 들어봤죠. 황창랑이 몇 살에 백제로 들어간 거야? 어렸는데 한 7, 8세라고 나오거든? 7, 8세면은 소년이 아니고 어린이 아니야, 어린이? 7, 8세. 이 소년 황창랑이 백제 시중에 들어가서 칼춤 이름을 내요. 일단 칼춤을 춰서 저 사람이 참 춤을 잘 추는구나. 어서 한번 불러보거라. 해서 백제 왕이 부르지.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간첩처럼 들어가서 백제 왕을 죽이려다가 못 죽였죠. 못 죽여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백제인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못 죽였어.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서는 황창랑이 이제 영웅이 되는 거지. 이 영웅을 추모하고 위모하기 위해서 그를 위한 춤을 췄는데 황창랑의 모습을 딴 그 얼굴을 그린 탈을 쓰고 칼을 들고 춤을 추었다고 해요. 이게 건무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진주 건무. 그렇지. 진주 건무, 장 건무. 또 무슨 건무 있어? 그렇지. 궁중 건무. 선생님의 모양을 보고 추측한 거야? 그래. 아니, 궁중 건무 등이 있어요. 근데 요 건무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지금 뭘 쓰고 추었다 그랬어요? 탈을 쓰고 췄잖아. 지금 가면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탈을 쓴 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굉장히 정제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춘 춤은 우리나라에서 칼을 들고 춘 춤은 이때가 최초의 기록이지만 원시시대에 보면은 전쟁무용에서 칼을 들고 췄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건무라는 거는 그냥 건무 들고 추면은 다 건무라고 하니까 요것과는 동작상으로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후대에 어떤 관상용으로 이렇게 보기 위한 용으로 굉장히 유려하게 창제된 거라고 보면 돼요. 못 죽였는데. 진짜? 죽였어? 선생님. 진짜로? 선생님 다시 찾아볼게요. 죽였나 그러면? 춤, 가야금, 노래, 금가무. 뒤에 거는 금무. 금은 가야금. 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검은고와 가야금 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줄이 있는 현악기를 다 금이라고 하거든요. 가야금은 12줄이고 검은고는 몇 줄이에요? 6줄. 그리고 또 아쟁. 12줄은 가야금. 그 사이. 8 마이너스 1. 7줄. 7줄이에요. 아쟁은 이렇게 키죠. 이렇게. 그리고 가야금은 손으로 뜯죠. 검은고는 어떻게 연주해? 그렇지. 드릉드릉 하죠. 그렇게 해요. 자, 힘들어? 이제 좀 넘어가네. 다음에 그럼 통일실로 할게요. 수고했어요.